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가 오래 아파서 어느 정도는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엄마가 떠나고 나니까 그런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세상에 저하고 언니 둘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거든요. 초반에는 친척들이 도와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를 생각하면 힘들었다는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날의 일을 한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제 성격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지도 않고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저랑 비슷한 분들이 어디선가 참으면서 살 것 같아서 쓰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결혼하고 7년이란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더 익숙했거든요. 누군가와 뭔가를 나눠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을 정도로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도 기대 없이 나갔어요. 남편 첫인상은 그냥 평범했어요. 키가 크거나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성실하겐 보였어요. 특히 자기 얘기를 할 때 포장하려는 느낌이 없었어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뭐 특별히 떨리거나 설렜던 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로 남편의 적극적인 면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편의 좋은 점을 하나씩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억지로 맞추거나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제가 힘들다거나 바쁘면 기다렸고 제가 말이 없으면 같이 말없이 있어줬어요. 그게 참 편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엄마 기일이었는데 매년 언니랑 둘이 기일을 챙겼어요. 친척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랑 저랑 조용히 상 차리고 앉아 있는 게 전부였어요. 뭐 쓸쓸하다면 쓸쓸한 기일이죠. 그게 저희한테는 익숙한 방식이었어요. 그때도 언니가 좀 늦는다고 해서 혼자 장 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따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연애하면서 엄마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기일이 언제인지까지는 굳이 안 꺼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들어가도 돼? 나도 인사드리려고. 그게 다였어요. 설명도 없고 어떻게 알았냐는 말도 없이 딱 그 한마디였어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상 차리는 것도 도와줬어요. 상을 다 차리고 언니까지 셋이 자리에 앉았어요. 어색한 분위기에서 언니랑 제가 먼저 절을 하고 남편 차례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숙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장모님,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이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운 날일 거예요. 나중에 남편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제 핸드폰 달력에 뜬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가고 나서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사람 괜찮다. 진짜 괜찮네. 언니가 누구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텐 꽤 컸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때 만난 시어머니는 참 반듯하고 단정한 분이셨어요. 말씀도 조리 있게 하고 저한테도 살갑게 대해주셨죠.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도 솔직하게 하셨어요. 나는 며느리한테 딸 같다는 말 안 해.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웃기더라. 딸은 딸이고 며느린 며느리지. 안 그러니? 나는 선 지킬 거야. 너희 둘이 잘 살면 그만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안도했어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믿음직스러웠거든요. 딸처럼 대하겠다는 말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주니까 관계가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서류를 갖다 줄 게 있다고 해서 시아버지 회사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나이가 꽤 있는 분이었는데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더라고요. 제가 온 걸 보고는 인자하게 웃어주셨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실수로 걸레를 잘못 놓은 거예요. 딱히 큰 실수도 아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순식간에 시어머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걸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요? 그 아주머니는 죄송하다고 허리를 굽히면서 얼른 치웠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저한테 들릴 듯 말 듯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러니까 평생 이런 일이나 하고 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특히 그 표정 변화가 너무 심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 중에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들이 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세우고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아유 얼마나 야무지고 싹싹한지 몰라요. 내가 며느리 복이 있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예쁘게 봐주셨고 저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분위기가 꽤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셨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인사를 드렸어요. 그 자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랑 둘이 차에 탔어요. 너 원래 그렇게 무표정이야?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아니, 인사를 하면 좀 밝게 웃으면서 해야지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 있어? 난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내가 거짓말한 사람 되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분명히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굳어 있었던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제 표정이 어땠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긴장했나 봐요. 긴장은 무슨, 어른들 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싹싹하게 할 줄 모르는 거지. 아이 됐어. 그 말로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요. 저는 그 차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집사님들 앞에서는 제 자랑을 하다가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 칭찬과 핀잔 사이의 간격이 차문 하나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없는 잘못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결혼 후에 그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넌 그걸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살림하는 방식에 대한 말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조언이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 다 틀렸다는 거였어요. 제 방식은 항상 틀린 거고 시어머니 방식만 맞았어요. 초반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부리는 방식이 교묘해서 많이 속기도 했어요. 항상 부탁처럼 시작됐거든요. 수진아, 이번 주에 사무실 좀 도와줄 수 있어? 거기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말이야.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도왔어요. 주말을 쪼개서 가야 했지만 그래도 시댁 일이니 돕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었어요.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허리를 좀 삐어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가면 집안일이 잔뜩 있었어요. 밀린 빨래, 청소, 반찬 만들기. 허리가 아프시다니 군말 없이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보면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허리를 펴면서 이랬어요. 아유, 좀 쉬었더니 괜찮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냐고요? 솔직히 부글부글 끓었죠. 근데 그보다 더 먼저 든 감정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든 제 위에 있다는 확인이요. 본인이 저를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매 순간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몇 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가면을 벗었어요. 아마 그때도 주말에 시댁으로 오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못 간다고만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 못 가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알았다는 한마디만 하고서 차갑게 끊었어요. 근데 그 말투에 뭔가 묘한 게 있었어요. 제가 거절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못하냐는 식으로요. 그런데 전화 끊기 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 걸 몰랐던 건지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건진 모르겠지만요. 부모 없어서 우리 말 잘 들을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알고 이 결혼을 찬성했던 거예요. 저를 다루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숨기지도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저한테 직접 연락하는 일이 줄었어요. 대신 그게 다 남편한테 갔어요. 수진이 걔는 요즘 왜 그러냐? 아이, 버릇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어떡해? 남편이 중간에서 그 말을 들어야 했어요. 남편은 늘 부탁도 뭣도 아닌 말만 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서운한 것 같던데 당신이 가서 좀 풀어드리지. 저는 남편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안 보이지? 나도 서운해.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엄마 기일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매년 언니하고 둘이 준비하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시댁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혼자 준비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시어머니가 그날마다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날 와서 일 좀 도와줘. 한 번 건너뛰면 뭐 어때? 그냥 내년에 더 잘 지내면 되지.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제 사이의 온도도 계속 내려갔어요. 대화가 줄었고 만나는 자리가 불편해졌고 서로 얼굴을 봐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7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평온한 척 흐른 것 같았지만 지금 보면 그 시간 내내 뭔가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그땐 몰랐어요. 그냥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엄마 기일은 유독 마음을 먹고 준비했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기일은 늘 언니 집에서 지냈거든요.
언니가 장 보고 음식도 하고 저는 퇴근하고 가서 옆에 앉아 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오히려 결혼하고 시댁 눈치를 보느라 언니한테 더 짐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이번에 내가 준비할게. 음식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언니는 그냥 와. 언니가 잠깐 웃더니 놀라서 묻더라고요. 진짜? 혼자서 괜찮겠어? 응. 이번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언니하고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뭔가 마음을 먹었다 싶으면 더 말하지 않아요. 사실 언니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쌓여 있었어요. 엄마가 떠나고 나서 늘 언니가 더 많이 짊어졌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커서도 그랬어요. 해마다 언니 뒤에 서 있기만 했는데 이번엔 제가 제대로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장을 봤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몇 가지 하고 과일도 제대로 올리려고 했어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기일 이틀 전에 시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교회 모임에서 등산 가거든? 사람들 다 같이 먹게 김밥 좀 넉넉히 싸라. 저는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어머니 기일이라서요. 그날은 바빠서 힘들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그리고 그냥 끊겼어요. 전 그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친정엄마 기일인데 이해해 주시겠지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돌아가신 분 기일인데 설마 그것까지 뭐라고 하시겠어 싶었던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는 그런 기대가 남아 있었나 봐요. 엄마 기일 날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저는 잠깐 굳었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였거든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들어오면서 주방을 한번 쭉 훑어보셨어요. 부쳐놓은 전, 손질해 둔 나물, 제사상 차릴 공간을 보더니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그 어머니 기일이라서 준비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누가 보면 큰 잔치라도 있는 줄 알겠다. 저는 뒤집고 있던 전을 그대로 뒤집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주방 식탁 쪽으로 오셔서 앉으셨어요. 하는 김에 김밥 좀 싸줘. 금방 하잖아. 제사 한번 안 지낸다고 무슨 일 나? 죽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살아있는 내가 며느리가 싼 김밥 한 줄 못 먹는 게 더 불쌍하지 않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불을 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준비를 다 하기로 해서요. 단호한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야? 네, 오늘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셨죠. 어렵긴 뭐가 어려워. 김밥이잖아. 어머니 다음에요.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보니까 이미 다 했네. 김밥 몇 줄이 그렇게 못할 일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저는 21번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은 저 좀 배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 배려? 내가 지금 배려를 안 한다는 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말 안 해도 다 해준다고 한다는데 나는 부탁 한 번 했더니 그걸 못한다고? 내가 오늘 빈손으로 가게 생겼잖아.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해? 어머니,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버렸어요. 정말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보였거든요. 솔직히 그 말을 제가 했다는 게 저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취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 지금 나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고 했어? 어디서 감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있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잠깐의 침묵 뒤에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자리를 뜨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제사상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따라가려는 순간 둔탁한 발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더니 제사상이 뒤집혀 있었고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제가 붙여놓은 전이 바닥에 엎어져 있고 올려뒀던 과일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나물 그릇이 뒤집혀서 국물도 퍼져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앞에 서서 저를 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죽은 사람 챙기느라 산 사람 쳐다도 안 보는 너 같은 며느리가 뭐 필요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보면서요. 아침부터 붙여놓은 전들이 며칠 전부터 생각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한순간에 엉망이 돼서 다 바닥에 있었어요. 그때 당황한 제 곁으로 시어머니가 한 발짝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낮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네 엄마 옆으로 보내줄까? 그 말이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뭔가가 끊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문을 세게 닫고 가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앉아 하나씩 하나씩 음식들을 주었어요.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저보다 엄마가 더 속상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울고 버텼어요. 엎어진 음식 중에 쓸 수 있는 건 담고 못 쓰게 된 건 버리고 부족한 건 있는 재료로 다시 만들었어요. 생각처럼 손이 빨리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오늘 안 하면 내년에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언니가 왔을 땐 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언니는 들어오다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언니가 가고 나서 긴장이 풀려서인지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아침부터 움직였으니까요. 일찍 일어나 준비한 거 엎어지고 다시 준비하고 그 과정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다가 그대로 눕게 됐어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공간에 있었는데 장소가 어딘진 잘 모르겠어요. 흐릿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고불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하는 건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요. 아무 말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서서 보고만 있었어요. 손도 내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알려줄게. 잘 봐. 엄마가 절 보며 이 말을 했는데 표정이 슬펐어요. 더 말하는 걸 들어보려고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꿈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가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것.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엄마 옆도 아니고 시어머니 옆도 아닌 곳에 서 있었는데 아는 사람인진 모르는 사람인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서도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 얼굴을 생각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문득 떠오르고 밥을 먹다가도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계속 더듬어 봤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생김새는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데 그냥 낯설기도 하고 낯설지 않기도 한 얼굴이었어요. 그날부터 꿈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엄마가 알려준다는 게 뭘까? 시어머니가 울고 있던 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꿈이니까 넘기려고 해도 엄마가 그 꿈을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마주쳤던 남자였어요. 재무 쪽에서 일한다고 들었고 시아버지가 특히 아끼는 직원이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상이 조용하고 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떠올랐는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착각인 건가 확신은 없었죠. 근데 엄마가 나온 꿈이라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평소에 꿈을 믿는 편이 아닌데도 엄마가 나온 꿈이라서 이상하게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지인한테 슬쩍 그 남자분 얘기를 꺼냈어요. 자연스럽게 흘리는 방식으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분요. 사장님 오른팔이라고 하던데. 성실하고 조용하고 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이상한 게 없었어요. 성실하고 조용한 재무팀장.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시아버지는 원래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분이에요. 조심스럽고 가까이 두는 사람이 많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가까이 두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퇴근 시간에 맞춰 시아버지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그 남자가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 주차장에 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걸어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버스를 탔는데 시내 방향이 아니었어요.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이었죠. 40분 넘게 달려서 내린 곳은 주택가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골목이었는데 그 남자가 들어간 곳은 낡은 고시원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재무팀장이고 시아버지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고시원에 살 수가 있나? 이게 맞지 않았어요. 회사 다닐 때 차림이나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미지와 고시원에서 사는 삶이 뭔가 맞지 않았달까요? 돈을 모으는 건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거기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고시원 문을 닫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분명 이 사람은 숨기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게 뭔지는 이제부터 제가 찾아야 한다는 것도요. 엄마가 그 꿈을 보여준 이유가 하필 그 남자가 나온 이유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건 형부 쪽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형부 지인 중에 세무 관련 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형부하고도 오래된 사이였고 저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비공식적으로 살펴봐 줄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얼마 뒤 연락이 왔어요. 이 구조 전형적인 내부자 횡령이에요. 확신에 찬 말이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들어보니 페이퍼 컴퍼니가 중간에 껴 있었어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거래 내역이랑 계약서도 있고 서류상으론 멀쩡한데 실제 실체가 없는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고요. 이게 얼마나 됐냐고 여쭤봤어요. 이 정도 쌓인 걸 보면 그래도 몇 년은 됐을 것 같은데. 짧게 잡아도 3년 이상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우연한 기회가 생겨 손을 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목적으로 들어간 거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 남자가 재무팀장으로 온 게 딱 그 무렵이라는 것도 겹쳤어요. 그때부터 그 남자를 더 파고들었어요. 형부 지인분에게 들은 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시아버지가 이 사람한테만 마음을 연 건지 그게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고 괜히 건드렸다가 일이 커지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의뢰하고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 남자가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온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채용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회사에서 재무팀장 공고를 냈을 때 지원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서류 통과하고 면접까지 진행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종 단계에서 시아버지가 그 남자를 갑자기 외부에 데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갔어요. 홀어머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더 들여다봤어요. 오래전 기록들을 따라가 보니 그분이 젊은 시절에 시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에 그 남자가 태어난 것부터 모든 게 맞아들어갔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한동안 보고서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시아버지의 혼외자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공고를 내고도 그 남자를 골랐는지 왜 그 남자한테만 마음을 열었는지가 그제야 다 맞아들어갔어요. 원래 사람을 잘 안 믿는 분이 마음을 열었던 건 그냥 직원이 아니었던 거죠.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떳떳하게 인정하지 못했던 자식이 나타났으니까요. 그 마음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할 만큼요. 근데 저는 그 남자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선뜻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인 건지,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도 넘겨짚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릴 생각이 없었어요. 알리게 되면 혼란이 오고 혼란이 오면 수습을 하려 들겠죠. 그리고 이 일은 흐지부지 덮일 거예요. 무너질 거라면 제대로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그게 터질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똑바로 보고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엄마가 나온 꿈처럼요. 난 그냥 끝까지 두고 볼 거야.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 남자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 건 흥신소 보고서를 받고 한 주가 지난 후였어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건 할 수 있었어요. 두고 보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시아버지의 혼외자식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돈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를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걸 알아야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보일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고시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남자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 잠깐 시간 되세요? 그 남자가 멈췄어요. 저를 봤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라서 멈춘 것 같았는데 곧 알아보는 눈빛이 보였어요. 회사 행사에서도 몇 번 마주치고 인사 나눈 적이 있었으니까요. 아, 사모님이시죠? 말투가 조용했어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도 딱히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저런 반응이 나오려면 이미 뭔가를 예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잠깐 조용한 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쪽이 하는 일 제가 다 알아요. 그 말을 듣고도 남자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거의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하고 관계까지도요. 또 침묵이었어요. 그 남자가 창밖을 한번 보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그 남자가 제 눈을 봤어요.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말해도 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남자가 살아온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온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숨기려 했지만 아이는 다 느끼잖아요. 주변 어른들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표정, 뭔가를 묻고 싶은데 물을 수 없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아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저 낳고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한 번도 원망한다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선택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자라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아무렇지 않게 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그 사람한테 돈 요구하고 그런 적 없어요. 정말 한 번도요. 어머니도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일하고 전 공부하고 그냥 둘이 의지하면서요. 그러다 딱 한 번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 어머니가 크게 아팠을 때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직접 시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그 집 문 앞까지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눌렀어요. 어머니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근데 저 보고도 들어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서서 절 봤어요. 저도 말을 못했어요. 준비해간 말이 있었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어머니가 아프다고 입원비가 필요하다고만 했어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냐고 저는 물었어요. 그 남자가 잠깐 멈췄어요. 나한테 넌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대로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결심했죠. 저는 잠깐 기다렸다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다른 게 있어요? 그 남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일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그냥 확실히 무너뜨리고 싶구나.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잠시 다른 곳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지금 가서 다 말해도 돼요. 근데 전 끝까지 갈 거예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협박도 아니었고 허세도 아니었어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이미 오래전에 결심을 끝낸 사람의 말투였어요. 저도 말할 생각 없어요. 그 남자가 조금 의외라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왜요? 저랑 같은 편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같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방향이 잠깐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시댁에 알리지도 않을 거고 도연 씨가 하려는 것 막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 마지막은 제가 다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터뜨리는 건 제가 할 거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말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잠깐 이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 남자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묻지 않았어요. 저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볼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그 남자가 뭔가 말하려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사실 이 남자가 준비해온 시간이 얼마인진 몰라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었을지는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기다려온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겉으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시댁에 가야 할 때는 갔고 남편 곁에 있었고 회사 일도 평소처럼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회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열어뒀고 남편이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댁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작은 신호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전화 받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나가서 받는 모습이 늘었어요. 남편이 회사 얘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이 좀 무거워지는 게 보였고요.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예민해졌고요. 원래도 예민하신 분이었는데 그게 좀 다른 결이 됐어요. 불안한 사람의 예민함이랄까요? 그쯤부터 회사 자금이 돌지 않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직원 월급이 며칠씩 밀렸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시아버지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믿고 있었고 그걸 보면서도 전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 도련님이 일을 냈어요. 도련님은 원래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였어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월급만 받아가는 구조였는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게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달치가 쌓여 있었는데 회사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결국 시아버지가 도련님에게 큰 소리를 냈다고 남편한테 들었어요. 형, 나 이번에 아버지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이 집 아들인데. 남편이 저한테 그 말을 전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너무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전 거기에 같이 고개를 끄덕여 줄 수가 없었어요. 점점 회사는 안에서도 새고 밖에서도 새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만들어 놓은 구멍 위에 도련님이 또 구멍을 내는 식으로요. 시아버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쏟았어요. 네가 복이 없어서 집안이 이 꼴이야. 쟤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전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우는 건 낭비였으니까요. 얼마 뒤 시아버지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회사가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보여주기식으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크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체면도 챙기고 싶었을 거고요. 그렇게 시아버지 칠순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칠순을 며칠 앞둔 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다고 아직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터지기 전에 진심으로 한마디만 해주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어리석은 기대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제가 먼저 전화를 건 거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웬일이냐, 네가 전화를 다 하고? 역시나 빈정거리는 투로 말도 짧았어요. 어머니,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엄마 기일날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게 왜? 다 지난 일을 뭐하러 들춰? 어머니, 그날 일 사과해 주세요. 제가 그래야 어머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21번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까 싶어서요. 뭐야 갑자기? 뭐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며느리한테 수라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김밥 하나 싸달라고 한 게 잘못이야? 그리고 너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 싸줬잖아. 저는 숨을 가다듬었어요. 아니요. 엄마 기일에 제사상 엎으신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야, 나 열받게 하지 마.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상황을.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도요. 무슨 말? 난 생각도 안 난다. 아이, 그리고 사람이 좀 흥분하면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따지는 건데? 너 진짜 피곤하다. 이건 뭐 며느리가 아니라 지가 시어머니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한 기대였다는 걸 바로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왜? 그럼 저도 도와드릴 순 없겠네요. 오늘 일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참나, 후회 같은 소리 하네. 너나 나중에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빌지 마라. 저는 그대로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울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마지막 기회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칠순 잔칫날 아침, 남편도 저도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은 일찍 시댁에 가봐야 해서 먼저 가고 저는 혼자 남아서 준비했어요.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 제가 어떤 얼굴로 있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거였는데 두껍지 않았어요. 많은 게 들어있지 않아도 됐어요. 딱 정확한 것만 들어있으면 됐으니까요. 칠순잔치는 큰 식당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점 찍어 두셨던 곳이라고 남편한테 들었어요. 홀이 넓고 깔끔한 곳이었는데
테이블마다 꽃이 있었고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화목한 집안의 성대한 잔치였어요. 저는 들어가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시어머니는 입구 쪽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서 행복한 가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시아버지는 안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지인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이 좀 억지스러웠어요. 회사 일로 며칠째 머리가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남자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근처에 서 있는데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성실한 직원처럼 보였죠.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흘낏 보며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직원이 가족잔치에 왜 있냐는 느낌이었겠죠? 근데 시아버지가 오라고 했을 테니 아무 말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왔어요. 자리를 돌아다니며 손님들한테 인사를 하다가 제 옆을 지나치면서 낮게 말씀하셨어요. 얘 표정 좀 펴. 넌 잔칫날엔 진짜 안 어울려. 제사상이나 차리고 있는 게 낫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딱 그 저한테만 들릴 정도로 조절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어머니 봐서 표정이 그랬나 봐요. 시어머니가 제 귀 쪽으로 살짝 더 가까이 오셨어요. 나한테 사과하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조만간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네가 얼마나 건방진지. 시어머니한테 사과받겠다고 한 것까지 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여전히 웃으면서요. 좋은 날 괜히 망치지 말고 얌전히 웃고 있어.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옆 테이블로 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손을 넣어서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꽉 쥐었어요. 얼마 뒤 칠순잔치가 시작됐어요. 음식도 먹고 건배도 하면서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시아버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행자 말까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시아버지가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채권자 쪽에서 연락이 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문제가 이제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시아버지가 나가신 사이 그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남자가 입구 쪽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도현 씨, 저 오늘 얘기할 거니까 가지 말고 있어요. 조용하게 말했어요. 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 남자가 멈춰서 천천히 몸을 돌리자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봤어요. 그 눈빛 안에 체념인지 다른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망가지 않겠다는 건 알 것 같았어요. 남자가 걸음을 돌려 제 옆으로 와서 같이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었어요. 몇 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전화를 마치고 들어오시는 얼굴이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시면서 잔을 들었는데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순식간에 호란이 조용해졌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봤어요.
제가 오늘 아버님 칠순을 맞아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어머, 뭐야? 제가 뭘 준비했어? 이날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들었어요. 아버님,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호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아버지 표정도 점점 굳었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자금 흐름 내역이었어요. 실체 없는 업체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정리된 거였어요. 날짜와 금액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건 아버님 회사에서 지난 3년간 빠져나간 자금 내역이에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너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내가 얌전히 있으라고. 어머니 잠시만요. 전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예요. 페이퍼 컴퍼니 명단이었어요. 대표 이름, 설립일, 실제 사무실이 없다는 것까지 그 안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명단 중 하나에 연결된 계좌 정보, 잔치에 와 있던 사람들까지 다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그 남자를 봤어요. 남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 팀장, 아니 도연아, 너 이게...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거예요. 흥신소에서 정리해준 내용이었어요. 남자의 어머니와 시아버지와의 관계, 시아버지 회사에 채용된 경위까지 호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그 서류를 봤어요.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다시 읽으면서 얼굴이 변했어요. 붉어지다가 하얘지다가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붙잡아야 설 수 있을 정도로요. 시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시아버지한테 걸어갔어요. 말해, 이게 다 사실이야? 아니지? 말해봐, 당신 입으로 말해보라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버님 옷깃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미쳤어? 회사 돈을 어떻게 저런 놈한테 다 맡겨? 우리 다 망한 거잖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뭘 한 거야 도대체? 시어머니 목소리가 호란을 가득 채웠어요.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분이 수십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새 시아버지 눈이 빨개졌어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도 없이 어깨만 힘없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우는 소리가 작게 시작됐다가 점점 커졌어요. 호란에 있던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꿈에서 본 장면이랑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부터 제가 그 옆에서 아무런 표정도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까지도요. 그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정리됐다는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는데 눈이 부어 있었어요.
그 눈으로 저를 보는데 순간 기억이 또 났어요. 엄마 기일날 제사상을 엎으며 하던 그 말, 그리고 부모 없어서 말 잘 들을 줄 알았다고 했던 말까지.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전화해서 제가 사과해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사과하냐고, 후회 같은 거 절대 할 리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러게요. 그날 저한테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처럼 주저앉은 상태에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었어요. 저는 몸을 약간 낮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가 지옥에서 사시겠네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걸어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오면서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는데 차가웠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꿈에서 봤던 장면이 그대로 펼쳐졌구나. 엄마가 날 살려주려고 알려주겠다고 한 말이 진짜였구나.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날 이후 결국 시아버지 회사는 정리수순에 밟게 됐어요. 오래 일했던 분들도 떠났고 남은 건 빚이랑 절차들이었어요. 그 남자는 고발이 들어간 후로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는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쫓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그건 그 남자와 시아버지가 풀 일이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저도 잠시 별거를 했어요. 시댁 일로 서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건 남편과 별거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없이 작고 초라한 노인이 돼서 왔더라고요. 미안하다. 평생 네 앞에 안 나타날 거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부탁이야. 예전엔 이런 비슷한 장면을 상상할 때 뭔가 뜨거운 감정이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전 그냥 가시라고만 했어요. 더 이상 이분과 뭔가를 받아야 할 이유도 줘야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부모님 곁을 떠나기로 했어요. 솔직히 그 결정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저를 찾아와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었어. 그래도 둘이서 제대로 살아볼 기회를 줘.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다른 시작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밤, 짐을 다 풀지 못한 채로 바닥에 앉아 엄마 생각을 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복수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발이 묶여서 가지 못하는 걸 슬프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훨훨 날아가라고. 그게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 기일은 언니 식구들이랑 남편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치르고 있어요. 남편은 매년 같은 말을 해요. 장모님, 저 잘 좀 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웃어요. 이 사연을 쓰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야기는 보내고 싶었을까? 아마 저처럼 이를 갈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였던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그 틀 안에 자신을 구겨 넣으면서 버티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지. 그리고 참으면 참을수록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상대는 점점 커져요. 그 구조가
한번 자리 잡히면 웬만해선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7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러니 하루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